10년 만에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제게 내민 건 이혼 서류와 10억짜리 간병비 청구서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3월 17일 화요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거든요. 재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큰 병원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희귀 난치병입니다. 이서진 씨, 완치 확률은 3% 정도로 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큰 병에 걸렸대. 남편 박강호는 그날 저녁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당신 곁을 지킬게. 나 회사 그만뒀어. 저는 울면서 말렸어요. 안 돼, 우리 생계는 어떡해.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괜찮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온갖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손톱도 까맣게 변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남편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식사 시간엔 직접 죽을 끓여왔어요. 진아야, 한 숟갈만 더 먹어. 기운 내야지. 2015년 9월,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걷지 못하게 됐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따로 부르더군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겨낼 거야. 2016년 1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된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약 부작용이 심했거든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호흡 곤란도 왔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깨어나. 제발. 2016년 6월, 우리 딸 서윤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들 재혁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요. 아이들은 엄마 병문안을 왔다가 울면서 돌아갔어요. 엄마 언제 나? 우리 엄마 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2017년 3월, 2년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누워 지내야 했어요. 남편은 집안일과 간병을 혼자 다 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설거지, 그리고 제 몸을 닦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줬어요. 당신 너무 힘들지 않아? 제가 물으면 남편은 항상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17년 5월, 남편이 재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치료비 마련하려고 후원 재단 만들까 해. 이서진 후원 재단. 어때?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살리려면 돈이 필요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이서진 후원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남편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에 홍보했어요. 제 투병 일기를 올리고 치료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000원, 5,000원씩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9월 남편이 재단 사무국장을 뽑겠다고 했어요. 혼자 하기 벅차서 며칠 뒤 여자 한 명이 왔습니다. 김미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진 씨. 제가 재단 일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여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2018년 1월 후원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왔어요. 김미나가 SNS 마케팅을 잘했거든요.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희귀병 환자 이서진의 10년 투병기.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갔어요. 댓글에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줬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후원할게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 여보, 이렇게 많이 모였어? 남편은 웃었어요. 그럼 당신 살리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저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2018년 5월 남편이 제주도에 간다고 했습니다. 후원 재단 워크숍이래요. 미나 씨랑 다른 자원봉사자들 몇 명이랑 가는 거야. 당신 괜찮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녀와. 당신도 쉬어야지. 언니한테 부탁할게. 남편은 이틀 동안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바다 사진, 맛집 사진.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진마다 김미나만 찍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 다들 따로 다녔어. 2018년 8월 상태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이 저를 공원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꼭 이겨내자. 2019년 3월 언니 이서영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진아야, 강우 어디 갔어? 부산 출장 갔어. 재단 일로. 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단이 무슨 출장을 가? 저도 잘 모르겠어. 그냥 회의 같은 거 아닐까? 언니는 그날 저를 돌봐주고 갔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저는 물었어요. 출장 잘 다녀왔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들었어. 그리고 바로 씻으러 들어갔어요. 2019년 7월 후원금이 1억을 넘어섰습니다. 여보, 이거 다 치료비로 써도 돼? 남편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다 당신 살리려고 모은 돈이야.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못 왔어요. 남편도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단 일 마무리하고 갈게.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외로웠어요. 밤 11시가 넘어 남편이 왔습니다. 미안, 늦었지.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목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괜한 의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20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5년째 투병 생활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계속 이 추세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진짜 희망이. 2020년 7월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서울인데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 호텔에서 자고 올게.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진아야, 강우 지금 어디야? 서울에 회의 갔는데. 호텔에서 잔대.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2020년 12월 후원금이 2억을 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2억 3천만 원. 여보, 이 돈 우리 아이들 학비로도 써도 되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다 우리 가족 돈이야. 2021년 3월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 속도면 1년 안에 혼자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하고 있어.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당신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재단 일이 좀 많아서. 2021년 9월 김미나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서진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요즘 재단 일은 어때요? 김미나는 밝게 웃었어요.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후원금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2022년 1월 아들 재혁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서울대 경영학과. 저는 울면서 축하했어요. 잘했다, 아들. 정말 잘했어.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재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 아빠가 미국 대학 알아봐 준대. 유학?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재단에서 장학금 지원해 줄 수 있대. 기회잖아. 저는 반대했어요. 아직 엄마가 아픈데 멀리 보내기 싫어. 하지만 남편은 설득했습니다. 아이 미래를 위해서야. 우리가 희생해야지. 결국 재혁이는 그해 8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재혁이가 울었어요. 엄마, 빨리 나. 나 돌아올 때까지. 나도 울었습니다. 2022년 11월 딸 서윤이도 유학을 간다고 했어요. 언니 따라 미국 가고 싶어? 엄마 괜찮지? 저는 또 반대했습니다. 서윤아, 넌 좀 더 있다가 가자. 엄마 곁에 있어줘.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진아야, 아이들 미래가 중요해. 우리가 좀 외로워도 참아야지. 서윤이도 그해 12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집이 텅 비었어요.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2023년 3월 8년이 지났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남편이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대단해, 여보. 정말 대단해.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2023년 7월 후원금이 4억을 넘어섰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여보, 통장 어디 있어?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내가 관리하고 있어. 왜?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남편은 나중에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류 정리 중이라서.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10월 남편이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재단 미팅이 많아. 늦게 들어올게. 매일 밤 10시,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쉬엄쉬엄 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너무 간섭하지 마. 그게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짜증을 낸 게 2024년 1월 9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올해 안에 완치 판정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회복하셨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올해 안에 완치 판정 나올 수도 있대. 남편은 억울해, 잘 됐네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2024년 5월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짜증을 자주 냈어요. 밥은 먹었어? 물어보면 응하고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남편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구랑 문자하는지 웃으면서 타이핑했어요. 당신 누구랑 문자해? 제가 물으면 재단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혼자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기뻤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TV만 봤습니다. 2024년 11월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진아야, 강우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던데. 나도 모르겠어, 언니.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설마. 10년을 나 때문에 희생한 사람인데. 언니는 그래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서진 씨. 완치입니다. 10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완치래. 나 완치됐어. 남편은 억울해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이 어두웠어요. 병실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부축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차갑더군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일인데 뭐라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한 사람의 해방된 웃음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남편이 서재로 갔습니다. 뭔가를 꺼내 들고 나왔어요. 노트였습니다. 낡은 노트. 이거 봐. 내가 10년 동안 쓴 간병 일지야. 남편이 그 노트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펼쳐봤어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3일 항암 치료 부작용 구토 5회. 2015년 6월 17일 고열 38도 오밤샘 간호. 2016년 2월 9일 욕창 치료 및 체위 변경 8회. 매일매일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뒀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노트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이것도 필요 없게 됐네. 그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일지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10년의 기록, 남편의 헌신,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10년 만에 직접 만드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진아,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혼하자고.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갑자기 이혼을? 남편은 서재로 가더니 서류 봉투 3개를 들고 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혼 동의서, 재산분할 협의서, 양육권 포기 각서.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간병일지 사본이었어요. 제본된 두꺼운 책자.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법원 서류였어요. 간병 용역비 청구 소장. 청구 금액 10억 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10억?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10년 청춘의 값이야. 하루 27만 원씩 3,650일. 계산해봤어. 10억 나오더라.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0년 동안 부부였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라서 10년을 참았어. 이제 끝이야. 내가 누워있는 동안 난 모든 걸 포기했어. 직장, 꿈, 친구, 인생 전부. 그 대가를 받아야겠어. 법대로 하자.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기다려. 우리 집은? 아이들 학비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매며 대답했습니다. 집은 이미 명예 이전했어. 내 이름으로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 아이들 학비도 내가 관리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김미나한테 인사해. 우리 이제 같이 살 거야. 내 동반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주저앉았어요. 10억? 이혼. 김미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악몽이라면 빨리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간병 용역비 청구 소장. 청구인 박강우. 피청구인 이서진. 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0년간의 간병 용역비로 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피청구인의 간병을 전담했습니다. 직업을 포기하고 24시간 헌신했으며 이는 간병 용역 계약에 준하는 노동입니다. 하루 평균 간병 시간 18시간 시간당 1,500원 계산 시 하루 27만 원 10년간 총 10억 원. 말도 안 됐어요. 부부 사이에 간병비를 청구한다고? 하지만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 이야기하자. 답장이 왔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저녁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진아야 완치 축하해. 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재. 10억 달래. 뭐라고?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 간다. 움직이지 마. 1시간 뒤 언니가 왔습니다.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진아야. 언니가 있잖아. 저는 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가 서류를 봤어요. 10억? 이 미친 새끼가. 언니가 욕을 했습니다. 평소에 욕 안 하는 언니가 욕을 했어요. 진아야, 우리 변호사 선임하자. 이거 말도 안 돼. 할 수 있을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놈이 10억을 청구했어? 좋아. 그럼 우린 후원금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자. 후원금.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후원금. 이서진 후원재단. 10년 동안 모인 돈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언니 후원금 통장 좀 봐야겠어. 저는 말했습니다. 어디 있는데? 남편이 관리했어. 비밀번호도 남편이 알고 있고 언니가 인터넷 뱅킹 접속했어요. 아이디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재설정했어요. 통장이 열렸습니다. 잔액 843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언니도 얼어붙었습니다. 진아야, 이거 맞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4억 7천만 원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언니가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매달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씩. 입금자는 전부 김미나 계좌였습니다. 저 여자, 언니가 이를 갈았어요. 저 여자가 후원금을 빼돌렸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억 7천만 원. 10년 동안 전국에서 보내주신 성금. 제 치료비로 쓰려고 모은 돈. 그 돈이 다 사라졌어요. 언니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진아야, 일단 앉아. 진정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언니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마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진아야 들어. 언니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포기하면 안 돼. 강우가 10억을 청구했잖아. 그럼 우리도 청구하는 거야. 후원금 4억 7천만 원 어디 갔는지. 그게 더 큰 범죄야. 범죄.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후원금은 제 이름으로 받은 돈이에요. 그걸 임의로 빼돌린 건 횡령이잖아요. 언니 우리 고소할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간병일지도 다시 봐야 해. 뭔가 이상해. 간병일지. 남편이 증거로 제출한 그 일지. 언니가 사본을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2018년 5월 10일 고열로 밤샘 간호. 링거 교체 3회. 언니가 멈췄습니다. 진아야 이날 기억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너무 오래됐어. 언니가 핸드폰을 뒤적였어요. SNS를 확인했습니다. 있다. 5월 10일 강우 제주도 있었어. 후원 재단 워크숍이라면서. 사진 봐. 사진을 봤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김미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샘 간호를 했다고? 제주도에 있었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깨달았어요. 일지가 거짓말이에요. 언니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욕창 치료 및 체위 변경 8회. 이날은 내가 너 봤어. 강우 부산 출장 갔다면서 나한테 부탁했잖아. 2020년 7월 14일 응급실 동행.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언니가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이날 강우 서울 강남 호텔에서 카드 썼어. 새벽 2시에. 간병일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사기 장부야.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10억 청구하려고 조작한 거야.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지만 저한테도 무기가 있었어요. 거짓 간병일지, 횡령된 후원금. 이걸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진아야, 우리 내일부터 움직이자. 변호사 만나고 증거 모으고. 절대 포기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포기할게 언니. 이번엔 내가 싸울게.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 흘리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주도, 부산, 서울 출장 갔던 날짜 전부 메모했어요. 카드 내역, 통장 내역 사진, SNS 게시물 전부 캡처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작업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저를 간병한 게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저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30대 여자 변호사였어요. 김지은 변호사.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간병비 10억 청구, 후원금 횡령, 거짓 간병일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남편 측 청구는 부당하고요. 오히려 횡령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후원금 통장이 이서진 씨 명의지만 남편이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병일지가 거짓이라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필요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알리바이 있어요. 카드 내역, SNS 사진 제가 간병한 날도 있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맞고소를 했습니다. 박강우, 김미나 후원금 횡령 및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 남편이 떠난 집, 혼자 살기엔 너무 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소를 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소송 걸었잖아요. 저도 제 권리 찾는 거예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10년 동안 누워만 있었으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배신했죠. 후원금 어디 갔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언니가 재단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후원 재단 운영 내역이었어요. 지출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월 300만 원. 그런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언니랑 함께 그 주소로 갔어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32평형.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김미나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서진입니다. 후원 재단 설립자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나가 나왔어요. 30대 초반 날씬한 여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현관에 들어섰어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김미나가 함께 찍은 커플 사진. 심장이 철렁했어요. 여기가 재단 사무실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미나는 웃었어요. 네,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저도 여기 살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후원금으로 산 집에서 당당하게 사시네요. 김미나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이 집 누구 명의인지 아세요? 이서진 후원 재단 명의예요. 합법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사는 집이잖아요. 이건 횡령이에요. 김미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합시다. 저희는 앉지 않았어요.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미나가 말했습니다. 이서진 씨 10년 동안 누워만 있으면서 받은 게 얼마예요? 후원금 4억 7천. 치료비 전부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 학비 생활비 전부요. 당신이 쓴 돈이에요. 언니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진아 치료비로 모은 돈이에요. 당신이 쓸 돈이 아니에요. 김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일했어요. 10년 동안 재단 운영했어요. 후원금 모으고 홍보하고 SNS 관리하고 그 대가 받을 권리 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제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미나가 웃었어요. 궁금해요? 우린 연인이에요. 7년 됐어요. 7년. 2018년부터였다는 뜻이에요. 제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부터 그 남자 인생은 내가 구한 거예요. 김미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강우는 죽을 것 같았어요. 우울증 걸렸어요.
아무 희망도 없었고요. 내가 그 사람 살렸어요.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뭐가 살렸어? 김미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빼앗은 거 아니에요. 강우가 먼저 왔어요. 당신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10년을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위로해줬어요. 그게 사랑이 됐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억이 뭐예요? 김미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후원금에 비하면 껌값이죠. 그리고 강우는 이제 제 사람이에요. 당신 10년은 끝났어요. 새로운 10년은 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들 법정에서 봅시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었어요. 언니가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울지 마, 진아야. 우리 이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김미나 집 확인했어요. 후원금으로 산 아파트예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결정적이에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5년 6월 3일. 첫 재판. 그 사이 저는 증거를 더 모았어요. 남편과 김미나가 함께 찍은 사진 247장. 호텔 영수증 89장. 여행 기록, 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 남편 핸드폰은 접근할 수 없었지만 김미나의 SNS는 공개돼 있었어요. 거기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2019년 제주도 사진, 2020년 부산 사진, 2021년 유럽 여행 사진. 전부 남편과 김미나 둘이서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시간에 남편은 간병을 했다고 일지에 적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재판 전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 법정에 서면 남편을 다시 보게 돼요. 10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는 적이 된 사람. 떨렸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잤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언니와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법정 앞에서 남편을 봤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미나도 있었어요.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지 않으려는 듯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착석하세요. 모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했어요. 원고 박강우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피고 이서진의 전담 간병인으로 헌신했습니다. 직업을 포기하고 24시간 돌봤으며 이는 간병 용역 계약에 준하는 노동입니다. 변호사가 간병 일지를 제출했습니다. 이 일지가 10년간의 기록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했습니다. 하루 평균 18시간 간병 시간당 1,500원 계산 시 하루 27만 원입니다. 10년간 총 10억 원을 청구합니다. 재판장님이 물으셨어요.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저희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원고가 제출한 간병 일지는 허위입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2018년 5월 10일 원고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 3월 22일 원고는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 중입니다. 2020년 7월 14일 원고는 서울 강남 호텔에 있었습니다. CCTV 캡처입니다. 그런데 간병일지에는 이 날짜들에 밤샘 간호 응급실 동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원고 측 반박 있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기억 착오일 수 있습니다. 10년 전 일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247일의 기억 착오입니까? 저희는 247일의 알리바이를 확보했습니다. 원고가 간병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이 서류를 검토하셨어요. 계속하세요. 저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후원금 횡령건입니다. 이서진 후원 재단 통장에서 4억 7천만 원이 피고소인 김미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서류가 제출됐어요. 이 돈으로 김미나는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명의는 이서진 후원재단이지만 실거주자는 김미나입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남편과 김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한 해명 있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후원금은 재단 운영비로 적법하게 사용됐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지출됐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월 300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실은 김미나의 주거지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1인 거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는 허위 지출입니다. 재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셨어요. 그리고 김미나 증인 출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미나가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재판장님이 물으셨어요. 증인 김미나 재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김미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업무상 필요? 저희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떤 업무입니까? 김미나가 대답했습니다. 재단 운영과 후원자 관리입니다. 그럼 왜 강남 고급 아파트여야 합니까? 일반 사무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추궁했습니다. 김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차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판일은 7월 15일입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가 이길 것 같아?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진실이 이길 거예요. 언니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첫 재판은 우리한테 유리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말했어요. 진아야, 잘했어.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0시였습니다. 누가 왔을까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아이들이었습니다. 재혁이와 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언제 왔어? 아이들은 무표정했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래? 들어와. 제가 말했습니다. 재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 편이야.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고소했다며? 왜 그래? 아빠가 뭘 잘못했어?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애들아, 그게 아니라 아빠가 먼저 엄마를 소송했어. 10억을 청구했어.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아빠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는 그냥 누워만 있었잖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재혁아, 엄마는 아팠어. 어쩔 수 없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아빠만 희생했잖아. 아빠 인생도 중요해. 아이들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남편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한 걸까요? 애들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제가 매달렸습니다. 재혁이가 뿌리쳤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우리 아빠 편이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애들아. 제가 불렀지만 아이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현관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투병보다 더 아팠어요. 제 아이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다음 날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애들이 나한테 왔었어. 그런데 아빠 편이래. 언니도 놀랐습니다. 뭐? 강우가 애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저는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알게 됐어요. 남편이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세뇌시킨 거예요. 아이들은 믿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지 못했으니까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아빠한테만 연락하고 지냈으니까요. 2차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법정에 들어섰어요. 이번엔 뜻밖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었어요. 재혁아, 서윤아. 제가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지 않으려는 듯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박재영 나오십시오. 아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재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증인은 피고 이서진의 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재혁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니의 투병 생활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10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빠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간병했습니다. 직장도 꿈도 친구도 전부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집안일도 전부 혼자 했고요. 저와 동생 학교 준비도 아빠가 다 챙겨줬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증인, 그럼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재판장님이 물으셨어요. 재혁이가 대답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단 아빠만 희생한 게 불공평해요. 아빠도 자기 인생 살 권리가 있어요. 다음은 딸 서윤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봤어요. 아빠가 울고 있는 걸요. 엄마 때문에 아빠가 우울증 걸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 고생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가 완치되자마자 아빠를 고소했어요. 이건 배신이에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원고 측 최후 진술 있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10년간 헌신했습니다. 그 대가로 10억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편을 들고 있습니다. 부디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피고 측 최후 진술 있습니까? 재판장님이 물으셨어요. 저희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직접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해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재판장님, 저는 10년간 투병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아픈 게 아니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힘들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구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견뎠어요. 남편만 희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간병일지는 조작됐어요. 247일의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간병했다던 날 실제로는 김미나와 여행을 갔습니다. 후원금 4억 7천만 원도 횡령했습니다. 제 치료비로 모은 돈을 김미나 아파트 사는 데 썼어요. 제 10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0억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인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나쁜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살아남으려고 싸운 사람입니다. 재판장님,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측 진술 잘 들었습니다. 판결은 8월 20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진아야. 정말 잘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과 김미나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김미나 핸드폰을 복구해서 찾아낸 거였어요. 2019년 12월 24일 밤 11시 47분. 김미나가 남편한테 보낸 문자. 당신 아내 언제 죽어요? 빨리 정리하고 우리 결혼해요. 남편의 답장. 조금만 기다려. 완치되면 이혼할게. 그때까지만 참아줘.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제가 완치되길 기다렸다가 이혼하고 김미나와 결혼하려고. 10억은 그 준비 자금이었던 거죠. 8월 20일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어요.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습니다. 원고 박강우의 청구를 기각한다. 간병일지는 다수의 허위 기재가 확인됐으며 이는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다. 피고 이서진의 맞고소를 인용한다. 원고 박강우와 피고소인 김미나는 후원금 4억 7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기 및 횡령죄로 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이혼은 인정한다. 재산 분할은 피고 이서진에게 70% 원고 박강우에게 30%로 한다. 양육권은 피고 이서진에게 부여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겼어요. 저는 이겼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김미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언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겼어, 진아야. 우리 이겼어. 저도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 하지만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재혁이가 울먹였어요. 우리 잘못했어. 아빠가 거짓말한 거 알았어. 괜찮아, 아들. 엄마는 괜찮아. 저는 말했습니다. 재혁이가 울었어요. 진짜 미안해, 엄마. 우리 몰랐어. 서윤이도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도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 미국에서 돌아와 제 곁으로 왔어요. 언니와 저는 이서진 후원재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투명하게, 희귀 난치병 환우지원재단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2025년 9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와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어요. 10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제 인생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건 제 몸만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도 일어났습니다. 10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억보다 값진 것을 되찾았어요. 제 존엄과 아이들 그리고 제 미래를.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남편의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는 이제 그 사람 없이도 계속되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제 두 번째 인생을.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